며느리가 소파에 휴대전화를 두고 왔어요. 갑자기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나온 이름과 사진을 보고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나의 사랑. 그것은 7년 전에 죽은 남편의 사진이었습니다. 나는 그 메시지를 열었고 읽은 내용에 심장이 멈출 뻔했다. 티모시가 죽은 이후로 일요일 점심 식사는 우리 가족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마크가 일 때문에 끊임없이 출장을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페이지가 매주 나와 함께 가도록 고집했다. 너무 조용한 집에서 가족 같은 분위기를 유지하려는 미약한 시도였다. 오늘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포트로스트, 티모시가 가장 좋아하는 음식이에요. 마크의 싱가포르 출장에 대한 잡담과 페이지가 내 정원 클럽에 대해 정중하게 물어본 것에 대한 이야기. 이 접시들을 치워야겠어요. 내가 접시를 모으는 동안 페이지는 시계를 확인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수잔. 그녀의 가느다란 손가락은 숙련된 효율성으로 은식기를 모았다. 항상 도움이 되고 항상 적절했습니다. 적어도 누군가가 지켜보고 있을 때는 말이죠. 그럴 필요 없어요. 거실에서 좀 쉬세요. 새 호가 나왔거든요. 건축 다이제스트 당신도 즐길 것 같아서요. 그녀는 미소 지었다. 완벽하고 절제된 미소였지만 그 미소는 결코 그녀의 눈에 닿지 않았다. 그거 참 좋은 생각이네요. 먼저 잠깐 전화 한 통 하고 갈게요. 나는 그녀가 이미 휴대전화를 손에 들고 거실로 들어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7년 동안 일요일 점심을 먹었지만 아직도 며느리를 안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티모시는 그 차이를 어떻게 메울지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는 누구와도 소통하고 그들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인 것처럼 느끼게 할 수 있었습니다. 그를 성공적인 사업가로 만든 것은 바로 다른 사람에 대한 진정한 관심이었습니다. 나는 그 점을 놓쳤다. 나는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놓쳤다. 요리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혼자 지낸 몇 년은 나를 효율적으로 만들었다. 나는 주방 수건으로 손을 닦고 거실로 가서 페이지에게 다가갔다. 페이지, 이거 좀 드실래요? 거실은 비어 있었지만 그녀의 디자이너 핸드백은 안락 의자 위에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복도에 있는 욕실 문은 닫혀 있었고 오래된 집의 얇은 벽을 통해 흐르는 물소리가 들려왔다. 그녀의 휴대전화는 잠시 소파 쿠션 위에 놓여 있었다. 나는 그 맞은편에 앉아 내가 언급한 잡지를 꺼냈다. 그때 장치가 직물에 진동하면서 수신 메시지를 알리는 불빛을 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에 있었습니다. 티모시의 얼굴이 화면에서 나를 향해 미소를 지었다. 내가 알아볼 수 있는 오래된 사진은 아니었지만 전에 본 적은 없는 사진이었습니다. 그의 은빛 머리카락이 햇빛을 받았고 익숙한 웃음주름이 그의 눈 주위에 주름져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티모시는 죽은 지 7년 3개월 16일이 지났습니다. 그의 사진 아래에는 내 사랑, 내일 뵙기를 고대하고 있어요. 예약해뒀어요. 라는 알림이 떴다. 나는 의식하지 않고도 손을 움직여 전화기를 잡았다. 사생활 침해이긴 하지만 그 불가능성이 나를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에 압도당합니다. 나는 떨리는 손가락으로 화면을 쓸어 넘겼다. 휴대폰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메시지가 완전히 열렸습니다. 내일 뵙기를 고대하겠습니다. 라메온에 8명 예약해놨어요. 제가 사드린 그 검은 드레스를 입으세요. 그리고 남편분은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무슨 계획을 하고 있는지 절대 모르실 거예요. 곧 내 사랑. 내 것이어야 할 모든 것이 우리 것이 될 거예요. 내 시야가 흐릿해졌습니다. 그 말이 내 앞을 헤엄치는 동안 메스꺼움이 파도처럼 내 몸을 강타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했습니다. 티모시는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의 시신을 확인하고 장례식을 계획했으며 7년 동안 매일 그를 애도했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내 며느리에게 낭만적인 메시지를 보내며 그녀의 남편인 내 아들을 무심한 듯 경멸하는 표정으로 언급했습니다. 나는 이전 메시지를 스크롤했는데 각 메시지는 이전 메시지보다 더 비난적이었습니다. 수잔은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아요. 아직도 결혼 반지를 끼고 있잖아요. 불쌍한 바보. 마크가 전화했어. 두바이에서 2주 더 있어. 집은 우리만 쓸 수 있을 거야. 티모시의 서재에서 더 많은 문서를 발견했어요. 해외 계좌는 우리가 예상했던 바로 그 자리에 있었죠. 텍스트 사이에 사진이 등장했습니다. 티모시는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장소에 있었고 내가 본 적 없는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항상 친숙한 미소를 띠고 있지만 눈빛에는 뭔가 다른 것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세게, 더 차갑게. 그리고 페이지. 친밀한 사진은 바로 스크롤해서 넘겼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함께 있는 사진, 그가 그녀의 허리에 팔을 두르고 그녀의 입술이 그의 뺨에 닿는 사진. 사진은 바로 지난주에 찍은 것입니다. 내 마음은 설명을 찾아 헤맸다. 잔인한 장난, 기괴한 낚시 계획. 하지만 이 사진 속 남자는 의심할 여지 없이 티모시였고 모든 면에서 그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가 3개월 전에 온 메시지를 봤는데 그 안에 모든 게 소름 끼칠 정도로 명확하게 적혀 있었어요. 가끔은 그녀가 티모시에게 쌍둥이가 있다는 걸 전혀 몰랐다는 게 믿기지 않아. 모든 면에서 똑같았는데 야망은 내가 다 가졌지만 금수저는 하나도 없었어. 하지만 그 불균형은 곧 바로잡을 수 있을 거야. 얘야? 쌍둥이. 티모시는 일란성 쌍둥이에 대해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수십 년간의 결혼 생활에 갑자기 말할 수 없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지면서 방안은 나 주위로 기울어졌습니다. 왜 티모시는 자기에게 형제가 있다는 걸 한 번도 말하지 않았을까? 내가 어떻게 모를 수 있었을까? 복도 저편에 있는 욕실 문이 찰칵 열렸다. 나는 재빨리 홈 화면으로 돌아가서 페이지가 놓아둔 자리에 정확히 휴대전화를 놓았다. 가슴이 쿵쾅거리며 갈비뼈에 부딪혔다. 수년간 자선 행사와 기업 만찬을 주최하면서 저는 평정심에 대해 뭔가를 배웠습니다. 나는 지금 그것을 꺼내려고 노력하며 내가 발견한 것을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미안해요. 페이지가 거실로 돌아가며 말했다. 마크가 안부 전화했어. 사랑한다고 전해줘. 또 다른 거짓말이에요. 마크는 그녀에게 전화하지 않았다. 그는 내 죽은 남편과 닮은 남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 쌍둥이. 그 낯선 사람은 내 며느리와 티모시의 돈이 관련된 일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내 돈은 마크의 유산이야. 참 좋네요. 나는 속으로 지진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은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다. 커피 더 드릴까요? 이제 가야겠네요. 페이지가 대답하며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아무렇지 않게 지갑에 넣었다. 그녀가 그것이 움직인 것을 알아차렸더라도 그녀의 완벽한 가면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내일 이른 아침 회의가 있어요. 회의가 아닙니다. 오후 8시에 남편의 비밀 쌍둥이 형제와 라메온에서 데이트를 합니다. 물론이죠, 여보. 다음 일요일 같은 시간에요. 놓치지 않을 거예요. 그녀는 몸을 숙여 내 뺨에 키스했다. 그녀가 몸을 빼내는 동안에도 값비싼 향수 냄새가 맴돌았다. 수잔, 너 자신을 잘 돌봐. 나는 마치 세상이 무너진 것 같지 않은 듯 인사를 나누며 그녀를 문까지 데려다 주었다. 그녀의 차가 차도로 사라지자 나는 마침내 의자에 털썩 주저앉았고 온몸이 떨렸다. 티모시에는 일란성 쌍둥이 형제가 있었는데 그는 살아있었고 제 며느리와 관계를 가졌습니다. 자기가 알아야 할 것들과 내 아들이 결코 알지 못할 해외 계좌와 계획에 대해 말하는 쌍둥이. 기억이 되살아났다. 티모시는 치명적인 심장마비를 겪기 불과 몇 달 전에 예상치 못한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가 돌아왔을 때의 그의 주의가 산만한 태도, 평소와 달리 갑작스럽게 내 질문을 무시하는 방식. 그때 그는 이 형제를 발견했는가? 그들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나요? 나는 전화기를 잡았다. 전화기를 잡았고 망설였다. 누구에게 전화해야 하나요? 마크는 지구 반대편에 있었습니다. 경찰에 가서 뭐라고 말해야 할까? 죽은 남편의 비밀 쌍둥이 동생이 내 며느리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야? 그들이 가족의 돈이 관련된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거야? 아니요. 다른 사람을 참여시키기 전에 저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했습니다. 나는 내가 직면한 상황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항상 내가 보기보다 강하다고 말했어요. 그는 나를 실크로 감싼 강철이라고 불렀다. 보스턴에서 가장 똑똑한 사업가 중 한 명과 40년간 결혼 생활을 하면서 저는 전략적 사고, 인내심, 행동할 적절한 순간을 기다리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를 배웠습니다. 페이지와 이 사기꾼이 내가 슬픔에 잠긴 과부이고 상실의 눈이 멀어 내 눈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보지 못한다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곧 다른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나는 벽난로 위에 있는 티모시의 사진을 흘끗 보았다. 우리가 결혼한 지 30주년이 되던 해에 찍은 사진이었다. 당신은 비밀을 지켰군요. 자기야, 나는 그의 웃는 얼굴에 속삭였다. 이제 이 모든 것을 밝혀내야 해요. 예리한 관찰력을 자랑스러워하는 여성인 내가 그 어느 때보다 눈이 먼 기분을 느꼈다. 7년간의 과부 생활, 그 전에는 43년간의 결혼 생활, 그리고 어떻게 된 일인지 내가 누구보다 잘 안다고 믿었던 내 남편이 이처럼 중요한 비밀을 품고 있었다는 사실을, 일란성 쌍둥이가 있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다. 나는 일요일 밤을 티모시의 서재에서 보냈다. 그 방은 내가 그가 떠난 후 거의 그대로 보존해 둔 것이었다. 그의 가죽 의자에는 아직도 그의 몸매에 대한 미묘한 인상이 남아 있었다. 그가 가장 좋아하는 만년필은 흑지지 옆에 뚜껑이 닫혀 있었다. 심지어 그의 독서용 안경도 그가 결코 다 검토하지 못할 금융 분기별 보고서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나는 이 방을 마치 신사처럼 간직하며 이곳이 마크와 추억을 위한 곳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해왔다. 이제 나는 단지 진정으로 놓아주는 고통을 피하고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벽장에 내장된 책장에는 티모시의 꼼꼼하게 정리된 파일과 개인 문서가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이 쌍둥이에 대한 증거가 있다면 바로 여기에 있을 겁니다. 저는 그의 책상 서랍 하나하나, 개인 서류 선반 하나하나, 세금 보고서, 보험 증권, 우리 아이들의 출생 증명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보기 시작했습니다. 특별한 것은 없습니다. 자정쯤에 나는 첫 번째 실을 잡아당기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개인, 티모시 미첼이라고 적힌 가죽 서류함에서 입양 서류를 발견했습니다. 티모시는 생후 6주 때 미첼 가문에 입양되었는데 미첼 가문은 그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보스턴의 부유한 가문이었습니다. 이는 전혀 놀라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가끔 입양에 대해 언급했지만 우리는 거의 그 이야기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 눈길을 사로잡은 것은 친어머니의 이름인 엘리자베스 윈터스와 출생 시 분리된 쌍둥이 남자아이라는 표기였습니다. 누렇게 변색된 문서를 책상 위에 펼치자 내 손이 떨렸다. 다른 아이의 배치에 대한 언급은 없습니다. 티모시의 오빠에 대한 이름은 없지만 어딘가에 남편과 함께 또 다른 아기가 세상에 태어났고 그 후 다른 방향으로 보내졌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뿐입니다. 입양 서류 아래에는 전에 본 적 없는 얇은 폴더가 놓여 있었는데 LR이라고만 적혀 있었습니다. 안에는 티모시가 죽기 3개월 전 사립탐정의 보고서가 들어 있었는데 로렌스 리브스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볼티모어의 현재 주소, 고용 이력, 범죄 기록, 여러 사기 혐의, 단, 장기간의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례는 없음, 사진. 너무나 닮았기에 숨이 멎을 뻔했다. 만약 내가 길에서 이 남자를 만났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그를 끌어안았을 것이고 그가 티모시라고 믿었을 것이다.
똑같은 강한 턱선, 똑같은 은빛이 도는 검은 머리카락, 눈가에 미소주름. 오직 눈에서만 다른 것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티모시의 온기가 담겨있던 곳에 딱딱함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니면 내가 보고 싶은 것을 보고 있었는지도 모른다. 내가 사랑했던 남자의 기억을 보존하기 위해 차이점을 만들어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티모시의 독특한 글씨체로 쓴 손으로 쓴 메모가 있었습니다. 3월 15일에 만남을 정했습니다. 관계가 타당한지 판단하기 전까지는 가족에게 알리지 않겠습니다. 배경을 고려하면 신중해야 할 것 같습니다. 3월 15일, 티모시가 심장마비로 사망하기 불과 2주 전이었습니다. 나는 뒤로 기대앉아 내가 알지 못했던 퍼즐 조각들을 연결해 나갔다. 티모시는 쌍둥이 형제를 발견하고 만남을 주선했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었을까? 뭔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티모시가 이 기념비적인 발견을 나에게, 마크에게,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알리지 않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결정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남자, 로렌스 리브스가 페이지와 연애 관계를 맺었습니다. 티모시의 돈, 내 돈이 관련된 일을 계획하는 거죠.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밤새도록 타임라인을 만들고 확인할 수 있는 연결과 남아있는 의문점을 매핑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내 결심은 계획으로 구체화되었습니다. 만약 로렌스와 페이지가 오늘 밤 라메온에서 만난다면 나는 이 쌍둥이를 내 눈으로 직접 보고 내가 직면한 상황을 이해해야 했습니다. 저는 제 가장 친한 친구인 엘리노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녀는 티모시의 장례식과 그 후에 긴 암울한 세월 동안 저와 함께 있었습니다. 엘리, 부탁 하나 들어줄게. 아무 말 없이. 그녀의 반응은 즉각적이었습니다. 말씀해 보세요. 오늘 밤 라메온에 테이블이 필요해요. 다른 손님들이 쉽게 눈에 띄지 않게 식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은밀한 곳이면 좋겠어요. 엘리노어는 설명을 요구하지 않은 점이 장점이었습니다. 50년간의 우정을 통해 그녀는 문제가 심각할 때는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제 조카가 거기 매니저예요. 지금 당장 전화할게요. 고마워요. 그리고 엘리, 저녁에 소피아를 빌려야 할 것 같아요. 소피아는 엘리노어의 오랜 가정부로 키와 체격이 나와 비슷한 품이 있는 필리핀 여성이었습니다. 수잔, 대체 무슨 일이야? 질문은 받지 않습니다. 곧 모든 걸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엘리노어의 도움으로 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오전 7시쯤 나는 라메온의 모퉁이 테이블에 앉았는데 그곳은 장식용 무화과나무로 반쯤 가려져 있었다. 나는 소피아의 유니폼과 정체성을 빌려와서 어두운 가발과 안경을 추가했는데 그로 인해 내 모습이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레스토랑 경영진은 엘리노어 블랙웰 부인이 자선 행사 장소를 고려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정기적인 서비스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신중하게 관찰하고 싶어 한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라메오는 티모시가 가장 좋아하는 레스토랑이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크의 졸업, 사업적 성공 등 기념일을 축하하곤 했습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로렌스가 페이지와의 만남 장소로 이 특정 장소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남편의 발자취를 따라가며 여러 면에서 남편의 정체성을 흉내내려고 한 걸까? 정확히 오전 8시 5분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나는 티모시의 얼굴이 다른 남자에게 비칠 충격을 예상했지만 현실은 예상보다 더 강렬하게 다가왔다. 로렌스는 티모시의 옷장에 있는 것과 거의 똑같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고 은색 머리 스타일도 똑같았고 자세마저도 남편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그대로 따라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티모시를 연구했는가? 아니면 이러한 유사점은 공유 DNA에 내재되어 있었는가? 페이지는 그의 팔에 매달려 있었는데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 아마도 로렌스가 그녀에게 사줬다고 언급한 드레스였을 것이다. 그녀는 빛나고 수년 만에 가장 행복해 보였고 일요일 점심이나 가족 모임에서 본 어느 때보다 생기가 넘쳤습니다.
그들은 식당 건너편에 앉아 있었지만 내가 있는 위치에서는 그들을 또렷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녀가 그에게로 몸을 기울이는 친밀한 방식, 그의 손이 테이블 위에서 그녀의 손을 덮는 방식. 그들의 대화는 격렬해 보였고 서로 미소를 짓고 가끔씩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감정적으로가 아니라 분석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꾸준히 호흡하도록 노력했습니다. 이 사람은 티모시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얼굴을 가린 낯선 사람이었고 범죄적 성향이 있는 낯선 사람이었고 우리 가족을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들이 와인을 주문하는 동안 나는 엘리노어가 보안에 집착하는 남편에게서 구해온 작은 지향성 마이크를 내 지갑에서 꺼냈다. 무선 이어피스와 페어링된 기기는 모든 단어를 포착하지는 못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서류는 모두 그녀 집 금고에 있어요. 로렌스가 말했고 그의 입술에서 티모시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늙은 바보가 아직도 조합을 바꾸지 않았구나. 티모시의 생일. 상상이 가니? 페이지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녀는 그가 죽었을 때의 모든 것을 그대로 간직하고 있어요. 마치 무덤 같아요. 그 조합이 우리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네요. 지난주에 정원 클럽 오찬에 그녀를 초대했을 때 케이맨 제도 계좌 관련 서류를 찾았거든요. 배가 울렁거렸다. 그들은 내 금고에 있었어요. 티모시의 금고예요. 서재에 있는 그의 초상화 뒤에 숨겨진 사람. 마크는 아무것도 의심하지 않는 거야. 로렌스가 와인을 한 모금 마시며 물었다. 티모시가 가장 좋아하는 빈티지라는 걸 나는 알아챘다. 마크는 자기가 어느 대륙에 있는지도 거의 몰라요. 지난 6개월 동안 그 집에 3번이나 왔거든요. 페이지의 어조에는 노골적인 경멸이 담겨 있었다. 게다가 그는 나를 완전히 믿어. 그리고 수자는 아직도 나를 자기 소중한 아들을 위해 해줄 수 없는 돈만 노리는 트로피 와이프 취급해. 우리가 서로 아는 사이인 줄도 모르고. 로렌스는 미소 지었다. 티모시도 미소 지었지만 그의 얼굴에는 이상한 미소가 떠올랐다. 완벽해. 계좌번호가 확인되면 2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 4주만 더 있으면 자기야. 티모시의 재산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있을 거야. 맏아들이 태어나면서 말이야. 첫째 아들. 와인잔이 내 손에서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로렌스는 티모시의 쌍둥이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장자라고 주장했습니다. 몇 분 만에 장자였을지도 모르지만 그는 티모시가 이룬 모든 것의 권리가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 전 그 회의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티모시는 동생에 대해 무엇을 발견했고 그것을 무덤까지 가져갔을까? 그들이 서로의 계획을 축하하며 잔을 부딪히는 동안 차갑고 명료한 느낌이 내 몸을 감쌌다. 저는 그들이 정확히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얼마나 멀리까지 갈 의향이 있는지, 그리고 가장 시급하게 로렌스가 말한 맏아들, 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을 한 남자와 내 아들과 결혼한 여자가 우리 가족의 유산을 훔치려고 공모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화요일 아침, 저는 미첼 홀딩스의 금고에서 몇 년 동안 만지지 않았던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티모시의 미망인이자 회사의 최대 주주인 저는 무제한으로 회사에 접근할 수 있었지만 그가 죽은 후로 사업 운영은 대부분 경영진에게 맡겼습니다. 오늘은 로렌스와 페이지가 정확히 무엇을 목표로 삼고 있는지 알아봐야 했습니다. 미첼 부인, 제가 구체적으로 도와드릴 수 있는 게 있나요? 티모시와 20년간 함께 일한 회사의 최고 재무책임자 제럴드 반스가 물었다. 제럴드, 우리가 현재 보유한 주식들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에요. 제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보인 지 너무 오래됐거든요. 나는 태연하게 미소 지으며 단지 우연한 호기심만을 드러냈다. 물론입니다. 필요한 게 있으면 말씀하세요. 그는 문 앞에서 망설였다.
여기서 다시 만나서 반갑습니다. 티모시도 기뻐할 거예요. 나는 혼자 있을 때 로렌스가 언급한 해외 계좌를 체계적으로 조사했습니다. 티모시는 1990년대에 회사를 확장하는 동안 케이맨 제도에 여러 개의 지점을 설립했는데 모두 합법적이었고 세금상 유리했습니다. 제 관심을 사로잡은 것은 접근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대부분 회사 계좌는 대규모 이체에 여러 차례의 승인이 필요하지만 이 특정 계좌는 더 간단한 검증 시스템으로 설정되어 있어 누군가가 올바른 정보를 가지고 있을 경우 취약점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주에 깊게 메모를 한 뒤 티모시의 개인 파일을 살펴보았다. 그의 유언장은 간단했습니다. 모든 것이 저에게 달려 있었고 제가 죽으면 마크가 상속받을 내용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부를 길이는 표준적인 재산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누군가가 유언장의 유효성에 이의를 제기한다면 어떨까? 만약 누군가가 미첼 가문의 재산에 대한 우월한 권리를 주장한다면? 만약 누군가가 자신이 디모데의 맏아들이라고 주장한다면? 레스토랑에서 로렌스의 말을 우연히 들은 이후로 나를 괴롭혔던 생각은 이제 구체적인 걱정으로 확고해졌습니다. 저는 그러한 청구의 법적 의미를 이해해야 했지만 제가 아는 바를 밝히지 않고는 가족 변호사와 상담하는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 대신 나는 엘리노어에게 전화했다. 그녀가 대답하자 나는 부탁이 하나 더 있어요 라고 말했다. 당신 사위는 재산관리 변호사죠? 제이슨? 네, 블랙을 앤 헤이즈의 파트너예요. 수잔, 무슨 일이에요? 먼저 레스토랑 변장 얘기부터, 이제는 법적 문제까지. 저는 그와 가정적으로 비밀리에 이야기해야 합니다. 엘리노어는 한숨을 쉬었다. 내가 해결해 줄게. 하지만 곧 자세한 설명을 해야 할 거야. 주말까지는요, 내가 약속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제이슨 헤이스는 그날 오후 나를 만나기로 했는데 직업적인 관심사라기보다는 시어머니의 신비한 친구에 대한 호기심 때문일 가능성이 큽니다. 그의 시내 사무실에서는 보스턴 항구의 탁 트인 전망을 감상할 수 있었는데 이는 그의 회사의 성공을 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미첼 부인, 재산에 관해 몇 가지 질문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는 나에게 앉으라고 손짓하며 말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상속 문제에 대한 가정적인 질문이라고 강조했다. 그의 표정은 직업적으로 중립적이었습니다. 저는 구체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하고 일반적인 원칙에 대해 논의하게 되어 기쁩니다. 물론이죠. 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정리했다. 가정적으로 부유한 남자가 죽어서 모든 것을 아내와 아들에게 물려주고 몇 년 후에 또 다른 아들이 태어났다면 아마도 이전에는 알려지지 않았던 아이일 것입니다. 이 새로운 아들은 상속 재산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법적 지위가 무엇일까요? 제이슨은 살짝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의 관심이 고조되었습니다. 몇 가지 요소가 고려될 겁니다. 이 가상의 아들이 혼인관계에서 태어났고 생전에 아버지가 인정한 아들인가요? 친자 관계를 입증하는 DNA 증거가 있나요? 그가 인정된 아들과 동시에 태어났다고 가정해 봅시다. 쌍둥이는 아마도 태어날 때 헤어졌을 겁니다. 고인은 죽기 직전에야 이 쌍둥이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흥미로운 시나리오네요. 제이슨의 눈이 살짝 가늘어졌고 전문가로서의 호기심이 드러났다.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유언장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시효가 검인 후 1년입니다. 그러나 이 가상의 쌍둥이가 고의로 유언장을 은폐했거나 자신의 권리를 알지 못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법원은 예외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그가 기술적으로 쌍둥이보다 몇 분 먼저 태어났다는 걸 증명할 수 있다면 제이슨은 쌍둥이 사이의 출생 순서는 현대 상속법과는 크게 관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과거의 장자 상속제와는 달리 우리의 현행 제도는 장남에게 자동으로 특권을 부여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법적 인정과 고인의 명시적 의사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 정보를 받아들였다. 그리고 만약 이 가상의 쌍둥이가 죽은 형제를 사칭해서 계좌나 자산에 접근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제이슨의 표정이 날카로워졌다. 그건 형사 사기입니다. 미첼 부인. 사실 여러 건이 중범죄입니다. 돌아가신 남편분의 유산과 관련해서 특별히 걱정되는 점이 있으신가요? 그냥 예상치 못한 상황을 고려하고 있을 뿐이에요. 내가 부드럽게 대답했다. 티모시는 항상 계획을 철저히 세웠어요. 저는 그 전통을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는 확신하는 것 같지는 않았지만 내가 정한 경계를 존중했습니다. 가족의 재산을 사기하려는 사람이 있다는 실제적인 우려가 있다면 담당 변호사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이건 순전히 가정일 뿐이에요. 우리는 익숙한 사교적 인사로 회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무실을 나서면서 내가 직면한 문제의 심각성이 나를 덮쳤습니다. 로렌스는 티모시의 재산에 대한 법적 권리가 없었지만 그것은 그가 속임수와 조작을 통해 재산을 추구하는 것을 막지는 못했습니다. 저는 그와 페이지가 무엇을 계획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때가 되면 당국에 가져갈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제가 다음으로 간 곳은 엘리노어의 안전에 민감한 남편이 추천한 케임브리지에 있는 작은 전자제품 매장이었습니다. 전직 MIT 연구원이자 자신을 길이라고만 소개한 주인은 집 곳곳에 숨길 수 있는 여러 개의 개별 녹음 장치와 작은 카메라를 고르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보모캠 상황을 계획하고 계신가요? 부인. 그는 녹화된 영상이 저장되는 암호화된 클라우드 저장소에 접속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태연하게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나는 그의 신중함에 감사하며 대답했다. 그날 저녁, 저는 집안 곳곳에 장치를 체계적으로 배치했는데 티모시의 서재, 페이지가 항상 소지품을 놓아두는 거실, 현관에 집중했습니다. 만약 그들 중 누가 다시 내 집에 들어온다면 나는 그들이 무엇을 만졌는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계획을 세웠는지 정확히 알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 부분은 수요일 아침에 제럴드 반스가 완벽하게 신중하고 매우 효과적이라고 추천한 사립탐정을 방문했을 때 나왔습니다. 윈스턴 드레이크는 도체스터의 철물점 위에 있는 소박한 사무실에서 일했는데 인상적인 환경에 대한 그의 필요성보다 그의 명성이 더 강한 듯했다. 두 사람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가 필요합니다. 그가 어수선한 사무실 문을 닫은 후 내가 설명했다. 배경, 현재 활동, 협회, 재무 기록 등 합법적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정보. 드레이크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가죽장적 노트에 메모를 적었다. 이름이요? 현재 볼티모어에 거주하고 있는 로렌스 리브스. 하지만 그는 정기적으로 보스턴에 오는 듯합니다. 와 저희 며느리 페이지 미첼입니다. 두 번째 이름에 그의 눈썹이 살짝 치켜 올려졌지만 그는 전문가다운 침착함을 유지했다. 가족이 중요하겠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특별히 신경 써야 할 부분이 있나요? 얼마나 공개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리브스 씨는 제 남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로 보입니다. 출생 당시 헤어진 상태입니다. 리브스와 제 며느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들이 제 가족의 재정적 이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드레이크는 몇 개의 메모를 더 썼습니다. 타임라인. 최대한 빨리요. 비용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신중함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조사받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노트를 두드렸다. 48시간 안에 최초 보고서를 제출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까지 종합적인 결과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할까요? 그렇습니다. 나는 그에게 상당한 액수의 현금 선급금이 들어있는 봉투를 건넸다. 리브스 씨가 보스턴에 머무는 동안 어디에 머무는지 알아낼 수 있다면 보너스가 될 겁니다. 호텔 기록, 임대 계약서, 부동산 소유권 등 그의 현지 거주지를 증명하는 모든 자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드레이크의 사무실을 나서려던 참에
페이지로부터 문자 메시지가 울렸다. 오늘 오후에 들러서 우리가 이야기했던 정원 계획에 관한 책을 가져가도 될까요? 3시쯤. 타이밍이 완벽했어요. 방금 감시 장비 설치를 마쳤습니다. 이제 나는 그들의 계획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를 테스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그거 참 좋겠다. 주전자를 켜놓을게 라고 대답했다. 3시. 집으로 돌아가 차를 마실 시간뿐만 아니라 나만의 신중하게 준비한 공연을 준비할 시간도 충분했습니다. 로렌스와 페이지는 슬픔에 잠긴 미망인을 상대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 미망인은 상실에 눈이 멀어서 자신들의 계략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막기 위해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는 동시에 그 오해를 강화할 때가 되었습니다.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티모시의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수지, 사업 경쟁자들에 대해 내가 항상 했던 말 기억해. 그들이 널 과소평가하게 내버려 두렴. 그게 승리로 가는 가장 확실한 길이니까. 이번에는 지난 7년 동안 내가 썼던 연약한 과부로서의 가면에 감사했습니다. 그것은 곧 내 가장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정확히 3시에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대답하기 전에 태블릿에 새로 설치된 카메라 피드를 확인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언제나처럼 캐주얼하고 우아한 차림으로 현관에 혼자 있는 페이지였습니다. 녹음 시스템은 완벽하게 작동했습니다. 작은 녹색 불빛이 모든 것을 포착하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문을 열기 전에 태블릿을 서랍에 넣고 의도적으로 중성적인 느낌을 위해 선택한 카디건을 매만졌다. 페이지, 딱 맞춰서 왔네요. 나는 시어머니가 주는 따뜻함으로 그녀를 껴안았고 그녀가 살짝 굳어지는 것을 보고는 다시 그 몸짓을 되돌려 주었다. 그녀는 항상 내 애정에 이렇게 불편함을 느꼈던 걸까? 아니면 로렌스와 공모한 이후 최근에 생긴 걸까? 저를 초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잔. 그녀는 나에게 작은 선물 가방을 건네주었다. 우리가 말했던 그 전통차를 가져왔어요. 정말 사려 깊군요. 나는 그녀를 거실로 안내했다. 거기에는 티모시가 가장 좋아하는 알라비자 옆에 티트레이를 놓아두었는데 이는 의도적인 무대 설정이었다. 정원책은 협탁 위에 있어요. 관심 있으실 만한 몇 군데를 표시해 두었어요. 페이지는 일요일 점심시간에 휴대전화를 놓아두었던 바로 그 자리에 소파에 앉았다. 그녀가 내가 그 메시지를 봤다고 의심했다면 그녀의 침착함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다. 마크의 여행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요? 나는 손을 흔들지 않으려고 했으며 차를 따르며 물었다. 아직 싱가포르에 계세요? 지금은 홍콩에 계세요? 그녀가 대답했다. 확장이 예상보다 오래 걸리고 있어요. 2주 더 연장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에요. 그녀와 로렌스는 이 제2주간 더 자유를 누릴 수 있게 됐습니다. 정말 편리하네. 너무 열심히 일하네. 나는 내 역할을 하며 한숨을 쉬었다. 그의 아버지처럼요. 티모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자 페이지는 티컵을 내려놓았다. 연구를 준비할 때 마크랑 같이 찍은 옛날 사진 몇 장을 발견했어요. 앨범에 넣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녀는 지갑에 손을 넣어 봉투 하나를 꺼냈다.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자 그녀가 내 반응을 주의 깊게 살피는 게 느껴졌다. 그 안에는 티모시와 마크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낚시 여행, 야구 경기 등 기억에 남는 순간들. 하지만 내가 알아보지 못하는 것도 하나 있었습니다. 티모시가 내가 모르는 건물 옆에 서 있는 모습. 그 건물은 그가 죽기 몇 주 전에 지어진 건물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우리 가족의 스냅 사진과는 약간 다른 화질을 가지고 있었는데 거의 감시 카메라 영상 같았습니다. 이거요. 내가 그것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기억나지 않아요. 페이지는 숙련된 태연함으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었는데 아마도 그의 출장 중 하나에서였을 거예요.
그 사진은 테스트였습니다. 그녀는 내가 그 장소를 알아보는지, 티모시가 쌍둥이 형제와 비밀리에 만났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지 측정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것을 조사관에게 보여줘야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어쩌면 그럴지도 모르죠. 나는 일부러 무관심하게 그것을 제쳐두고 동의했다. 마크는 아버지의 자질을 많이 물려받았어요. 일에 대한 헌신과 정직함까지요. 티모시는 마크가 이렇게 된 걸 자랑스러워할 거예요. 그럴 수도 있겠죠. 페이지는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가끔은 마크가 눈앞에 있는 것에 대한 아버지의 무지함을 물려받았다고 생각하기도 해요. 내 찻잔은 입술까지 반쯤 얼어붙었다. 그녀가 일부러 나를 놀리는 걸까? 경계를 시험하는 걸까? 아,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호기심 어린 목소리로 가볍게 말했다. 미첼 부부는 모두 자신의 사업에만 너무 집중해서 개인적인 삶에서 일어나는 일을 놓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우아하게 어깨를 으쓱했다. 티모시는 결혼한 동안 계속 여행을 다녔죠? 그는 정말 대단한 걸 만들어냈어요. 내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우리 모두를 위해. 물론이죠. 그녀는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잔 너머로 나를 바라보았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택하지 않은 길과 그 이후 모든 것을 형성한 어린 시절의 선택에 대해 후회했을지 궁금하다. 그녀는 티모시의 입양에 대한 정보를 얻고 싶어 했고, 그의 친가족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나는 멍청해 보이지 않으면서도 무관심해 보여야 했습니다. 티모시는 언제나 미래지향적이었어요. 내가 쟁반에서 버터 쿠키를 집어들며 말했다. 그는 후회는 에너지 낭비라고 믿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딸깍 소리를 내며 컵을 내려놓았다. 저는 미첼 가족의 그런 점을 늘 존경해 왔습니다. 세상에서 자신의 위치에 대한 확신 말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대화가 계속되었습니다. 페이지는 티모시의 과거, 사업 관행, 사생활 문서에 대해 조심스럽게 물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과부의 모습을 유지하며 가끔씩 그녀의 정원 계획이나 지역 행사 같은 안전한 주제로 우리를 이끌었다. 20분 후, 그녀의 휴대폰에서 문자 메시지가 울렸다. 그녀는 그것을 흘끗 보고는 사과하듯 미소 지었다. 어서 가야겠어요. 저쪽 동네 인테리어 디자인 고객과 미팅이 있거든요. 인테리어 디자인 고객인가요? 이제 로렌스를 그렇게 부르나요? 물론이죠, 여보. 책 가져가는 거 잊지 마세요. 나는 그녀에게 원의 책을 건네주었고, 그녀는 그것을 거의 쳐다보지도 않았다. 그 책은 그녀가 이곳에 온 진짜 이유가 아니었습니다. 문에 다다르자 그녀는 훈련된 걱정을 담아 돌아섰다. 수잔, 지난달에 케이프 코드에 있는 휴가용 별장을 팔까 말까 논의했던 거, 좀 더 생각해봤어? 마크랑 나랑은 내 나이에 감당하기엔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해. 티모시의 부모가 1960년대에 구입한 케이프 코드 부지는 오늘날 시장 가치로 수백만 달러에 달합니다. 그들은 몇 달 동안 그 자산에 대해 조사해왔습니다. 아, 모르겠어요. 나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에 연약함을 담았다. 정말 많은 추억이 있었어. 티모시가 그 해변에서 나한테 청혼했잖아. 물론이죠. 그녀는 거만한 동정심으로 내 팔을 두드리며 말했다. 생각해 보세요. 은퇴 생활을 즐기실 수 있는데 이런 부동산 때문에 부담스러워하시는 모습을 보는 게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즉시 보안 영상을 확인했다. 카메라는 모든 것을 포착했는데 그중 하나가 페이지가 내가 주방에서 찻주전자를 새로 끓이는 줄 알고 티모시의 책상 위에 있는 여러 문서를 재빨리 살펴보는 장면이었다. 내가 등을 돌렸을 때 그녀는 티모시의 초상화 뒤에 있는 금고의 사진도 찍었습니다. 나는 영상을 안전한 클라우드 저장소에 다운로드한 다음 엘리너에게 전화했습니다. 저는 케이프 하우스에 당장 들어가야 합니다. 내가 그녀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에 거기까지 태워다 줄 수 있어? 가는 길에 다 설명해 줄게.
이제 때가 됐죠. 엘리노어가 대답했다. 궁금해서 죽을 것 같아. 8시에 데리러 갈게. 그날 저녁 윈스턴 드레이크가 예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전화했을 때 다음 조각이 들어맞았습니다. 그는 로렌스 리브스는 하버뷰 호텔 712호실에 로렌스 미첼이라는 이름으로 머물고 있다. 고 보고했다. 그는 약 3주 동안 거기에 머물렀고 현금으로 돈을 지불했습니다. 신원 조사 결과 그와 고인이 된 남편은 실제로 6주령의 다른 가정에 입양된 쌍둥이였으며 그의 범죄 기록도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주로 기각되거나 보호관찰로 이어진 혐의, 신원 도용, 보험 사기, 부유한 미망인을 표적으로 삼은 투자 사기 등의 광범위하고 심각한 혐의를 제기했습니다. 드레이크의 어조는 전문가로서의 불만을 전달했다. 그는 다른 사람의 자산에 접근하기 위해 자신과 비슷한 신분을 가장하는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보인다. 그 사람이 내 며느리와 어떤 관계인가요? 신용카드 기록과 전화 위치를 기준으로 볼 때 그들은 최소 4개월 동안 정기적으로 만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기록된 만남은 볼티모어에서 열린 자선 행사에서였는데 거기에 당신의 아들도 참석했습니다. 미첼 씨는 업무상 방문을 위해 일찍 나갔다. 미첼 부인과 리브스 씨는 나중에 가까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사진에 담겼습니다. 그래서 시작이 됐습니다. 로렌스는 미첼 가문과 페이지의 관계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특별히 표적으로 삼았습니다. 나는 둘 다 감시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리고 그들이 계획하고 있는 일에 다른 사람도 연루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드레이크는 이미 진행 중이라고 나에게 확신시켰다. 월요일까지는 더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사실은 리브스 씨가 볼티모어에 있는 입양 및 상속 청구에 이의를 제기하는 전문 로펌인 프레스턴 애널씨에 여러 번 전화를 걸었다는 것입니다. 퍼즐의 마지막 조각이 딱 들어맞았습니다. 로렌스는 자신이 접근할 수 있는 계정에서만 돈을 훔칠 계획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티모시의 쌍둥이 아들이라는 그의 언급을 통해 티모시의 미첼 포춘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 티모시의 유언에 전적으로 이의를 제기하고 있었거나 혹은 그보다 더 그럴듯한 이유를 대고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드레이크 씨. 특히 준비 중인 법적 문서에 주의를 기울여 조사를 계속하세요. 전화를 끊고 나는 티모시의 서재에 앉아 그가 쌓아온 삶과 이제 위협받고 있는 유산에 둘러싸여 있었다. 7년 동안 나는 그가 남긴 모든 것을 그대로 보존해왔습니다. 마치 그의 주변 환경을 그대로 보존하면 그의 기억이 희미해지는 것을 막을 수 있는 것처럼요. 이제 그런 보존이 그가 노력해서 얻은 모든 것을 보호하는데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나는 그의 책상 서랍을 열고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작은 벨벳 상자를 꺼냈다. 화장하기 전에 그의 손가락에서 빼냈던 반지였다. 단순한 금반지는 부유한 남자에게는 항상 너무 소박해 보였지만 티모시는 그것을 새 것으로 바꿔주길 거부하며 수지, 이게 당신이 내 손가락에 끼워준 반지예요. 내가 평생 끼게 될 유일한 반지예요. 라고 말했다. 나는 손가락을 꽉 쥐고 그것을 43년 동안 착용했던 남자의 기억에서 힘을 얻었습니다. 내가 만든 걸 그들이 가져가게 두지 않을 거야. 나는 텅 빈 방에 속삭였다. 약속해요. 내일 케이프 하우스에서요. 그런 다음 드레이크의 완벽한 조사를 바탕으로 티모시의 기억을 이용하고 그가 사랑했던 가족으로부터 그의 유산을 훔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에 대한 반격을 시작할 것입니다. 엘리노어와 함께 케이프 코드까지 차를 몰고 가는 데는 1시간 남짓 걸렸습니다. 이른 아침의 교통량은 다행히도 한산했습니다. 나는 그녀에게 설명하겠다고 약속했고 사가모어 다리를 건너면서 마침내 모든 것을 밝혔습니다. 티모시의 비밀 쌍둥이, 로렌스의 범죄 경력, 페이지의 배신, 그리고 미첼 재산에 대한 그들의 명백한 음모. 맙서사, 내가 말을 마치자 엘리노어가 숨을 쉬었다. 마치 항상 읽는 페이퍼백 스릴러 소설에서 나온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일이 나에게 일어나고 있어요.
나는 익숙한 해안선이 다가오는 것을 바라보았다. 우리 가족에게 케이프 하우스에서 그들이 뭘 노리고 있다고 생각하니? 확실히 귀중한 재산이긴 하지만 당신의 서명 없이는 그냥 팔 수는 없을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내가 인정했다. 하지만 페이지는 최근에 그것에 대해 이상할 정도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이 원하는 뭔가가 있거나 그들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뭔가가 있을 겁니다. 미첼 케이프 하우스는 채텀의 사이오 해안선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풍화된 회색 널과 흰색 장식은 고전적인 뉴잉글랜드 해안의 매력을 구현합니다. 티모시의 부모님은 이곳을 여름 휴양지로 구입하셨고 우리는 그 전통을 이어받아 마크가 성장할 때마다 매년 8월마다 이곳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티모시가 죽은 후로 나는 가끔씩만 그곳을 방문했는데 그곳에서의 추억은 소중하면서도 고통스러웠다. 우리가 으스러진 조개 껍질이 깔린 차도로 들어서자마자 나는 누군가가 최근에 거기에 왔다는 것을 즉시 알아차렸습니다. 현관문 옆에 있는 보스턴 고사리는 새로 물을 주었고 현관에서는 봄철에 흔히 볼 수 있는 꽃가루가 깨끗이 쓸려 나갔습니다. 누군가 이곳을 잘 관리하고 있었군요. 엘리노어가 내 시선을 따라가며 말했다. 관리인은 이맘때 한 달에 한 번씩만 와요. 나는 지갑에서 열쇠를 꺼냈다. 불안감이 나를 휩쓸었다. 그리고 그는 항상 먼저 전화해요. 우리는 조심스럽게 들어갔다. 언뜻 보기에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보였습니다. 가구는 여전히 보호 시트로 덮여 있었고 복도에 놓인 가족 사진도 손대지 않은 채였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집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자 미묘한 차이가 드러났고 책상 서랍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습니다. 선반의 원래 자리가 아닌 옆 탁자 위에 놓여 있는 해양 역사에 관한 책. 누군가 뭔가를 찾고 있었구나. 나는 티모시의 골동품 책상 가장자리를 따라 손가락을 움직이며 중얼거렸다. 야은 먼지층은 최근에 일어난 교란을 보여주었다. 페이지, 열쇠 있지? 엘리너가 책꽂이를 비판적인 시선으로 살피며 물었다. 네, 긴급 상황이나 주말에 집을 쓰고 싶을 때만요. 나는 어떤 생각을 떠올렸다. 금고? 나는 서둘러 위층의 주침실로 올라갔다. 채텀 항구의 풍경화 뒤에는 보스턴에 있는 것보다 덜 정교하지만 수십 년 전 티모시의 아버지가 설치한 작은 벽 금고가 있습니다. 일반 가정용 금고와는 달리 이 금고에는 주로 감상적인 물품이 들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의 보석, 가족 문서, 해안 홍수로 인한 위험에 대비해 두기에는 너무 소중한 사진 앨범. 그림이 약간 비뚤어져 있었습니다. 나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꺼내서 금고의 다이얼을 드러냈다. 로렌스가 페이지에게 조롱조로 언급한 것처럼 그 조합은 여전히 티모시의 생일일까요? 저는 익숙한 시퀀스시 1748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금고는 부드러운 클리금과 함께 열렸다. 처음에는 내부의 모든 것이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주와 브로치가 들어있는 파란색 벨벳 보석 상자, 재산 증서 폴더, 작은 사진 앨범 더미. 하지만 보석 상자를 꺼내보니 뒤쪽 모서리에 무언가가 없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마닐라 봉투. 티모시는 몇 년 전에 그곳에 두면서 언젠가 마크에게 흥미를 불러일으킬 만한 오래된 가족 서류가 들어있다고 말했습니다. 티모시가 나중에 읽어보라고 무심코 지시한 것을 존중하여 나는 그 내용을 한 번도 살펴보지 않았다. 이제 나는 간절히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뭐가 없어졌어? 엘리너가 내 걱정스러운 표정을 보고 물었다. 봉투, 티모시가 몇 년 전에 여기에 두었어요. 어떤 종류의 가족 문서? 나는 나머지 내용물을 주의 깊게 살펴보았다. 그 외에는 아무것도 방해받는 것 같지 않습니다. 입양 서류일 수도 있나요? 로렌스가 티모시와의 관계를 확립하는 데 사용할 만한 무언가가 있을까요? 혹시. 나는 금고를 닫았고 머릿속은 빙빙 돌았다. 하지만 티모시는 왜 다른 중요한 서류가 아닌 여기에 그런 문서를 보관했을까?
그리고 왜 마크가 언젠가 관심을 가질지도 모른다고 언급하기보다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직접 말해주지 않는 걸까? 우리는 집안을 계속 수색했고 침입의 미묘한 증거를 발견했지만 그 이상 중요한 발견은 없었습니다. 티모시의 작은 집 사무실에 있는 서류 보관장은 주에 깊게 조사한 흔적이 있었지만 눈에 띄는 분실물은 없었습니다. 집을 수색한 사람은 아마도 페이지나 로렌스였을 텐데 그는 체계적이고 신중했습니다. 보트하우스를 살펴보자 고 우리가 내부 검사를 마치자 나는 제안했다. 티모시는 거기에 오래된 가족 기념품을 보관해 두었어요. 작은 보트하우스는 사유지 가장자리에 위치하여 전용 해변을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티모시는 그 일부를 향해 장식과 편안한 가구로 여름철 오락을 즐길 수 있는 캐주얼한 공간으로 바꿨습니다. 한쪽 벽에는 낚시 장비, 해양 기구, 티모시의 어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첼 가족의 휴가 사진 상자 등이 들어있는 골동품 캐비닛이 서 있었습니다. 우리가 다가가자 모래 위에 보트하우스 문으로 이어지는 새로운 발자국이 보였습니다. 확실히 항상 잔디밭길을 통해 접근하던 관리인은 아니었습니다. 주택 내부에서는 본체보다 혼란이 더 뚜렷했다. 캐비닛 문은 반쯤 열려 있었고 사진 상자는 열려서 급히 다시 쌓여 있었으며 티모시 아버지의 해군 기념품이 들어있는 오래된 바다 상자는 철저히 조사되었습니다. 내용이 원래대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엘리노어는 여기서는 그다지 조심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아마도 그들은 더 고립되어 있고 눈에 띄지 않을 것이라고 느꼈을 것입니다. 나는 바다 상자 옆에 무릎을 꿇고 남아있는 것을 살펴보았다. 상자 안에는 윌리엄 미첼의 해군 전역 증명서, 한국에서의 복무를 기념한 메달, 그의 배와 선원들의 사진이 들어 있었습니다. 로렌스의 계획과 관련이 있을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채택하지 않는다면 나는 중얼거렸고 새로운 이론이 형성되고 있었다. 티모시의 아버지는 아내와 함께 그를 입양했을 당시 해군에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군사 입양에는 때때로 다른 절차와 서류가 필요합니다. 로렌스가 입양 자체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그가 입양의 합법성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뭔가를 찾고 있다고요? 가능합니다. 나는 상자 안의 물건들을 조심스럽게 다시 넣었다. 만약 그가 티모시의 입양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어떻게든 증명할 수 있다면 티모시는 법적으로 미첼 가문이 아니므로 미첼 가문의 자산에 대한 권리가 없다고 주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믿기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엘레노어가 회의적으로 말했다. 수십 년이 흐른 뒤에야 합법적인 법정에 설 수 있겠지만 로렌스는 실제 법적 싸움에서 이길 필요는 없습니다. 그에게 필요한 건 단지 영향력, 즉 합의를 이끌어낼 만큼의 압력이나 분쟁 중의 계좌에 접근할 수 있을 만큼의 혼란을 야기할 만한 주장뿐입니다. 나는 상자를 조심스럽게 닫았고 그는 마크가 자리를 비운 사이 페이지를 이용해 내부 정보를 얻고 우리 부동산에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로렌스가 어떤 구체적인 문서를 가져갔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단서를 찾지 못한 채 수색을 마쳤습니다.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동안 나는 차도에 멈춰서서 많은 가족의 추억이 담긴 집을 뒤돌아보았습니다. 이러한 침입으로 인해 기억은 더럽혀졌습니다. 그들은 여기 와서 체계적으로 수색하고 있었어. 나는 엄숙한 확신을 가지고 말했다. 그리고 그들은 가져갈 만큼 가치 있다고 생각되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아마도 티모시의 입양 또는 친가족과 관련된 문서일 것입니다. 엘리노어는 지지하듯 내 팔을 꽉 쥐었다. 다음 단계는 무엇인가요? 월요일에 조사관의 전체 보고서를 기다리세요. 그러고 나서 나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의 충격과 상처를 결의로 대체했습니다. 그러면 나는 반격을 시작한다. 티모시는 살아있는 동안 우리 가족을 보호했습니다. 이제 내 차례예요. 월요일 아침은 비가 내렸습니다. 윈스턴 드레이크의 비좁은 사무실에서 기다리는 동안 내 기분에 딱 맞는 꾸준하고 강렬한 폭우가 내렸습니다. 수사관이 늦었습니다.
그의 조수가 사과하며 설명했습니다. 사건에 예상치 못한 일이 생겨서요. 그 말은 내 혼란스러운 생각을 진정시키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습니다. 드레이크가 마침내 도착했을 때 그의 외투에서 빗물이 떨어지고 있는 그의 표정은 내 걱정을 확실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아무런 서론도 없이 우리 사이의 책상 위에 두꺼운 폴더를 올려놓았습니다. 미첼 부인, 준비시켜 드려야 할 것이 있어요. 우리가 발견한 사실은 처음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깊습니다. 배가 조여들었다. 말해주세요. 드레이크는 폴더를 열어 로렌스와 페이지가 함께 있는 모습, 하버뷰 호텔에 들어가는 모습, 다양한 레스토랑에서 식사하는 모습, 공원을 산책하는 모습을 담은 사진들을 보여주었다. 그들 사이의 친밀함은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의 관계는 제가 처음 보도한 대로 4개월이 아니라 약 6개월 전부터 시작된 것으로 보입니다. 미첼 부인은 작년 가을에 볼티모어로 여러 차례 여행을 갔는데 표면적으로는 인테리어 디자인 컨퍼런스 참석을 위해서였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크가 격려하고 자금까지 지원했던 페이지의 전문적인 개발 여행을 떠올렸다. 배신은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더 깊었습니다. 미첼 재산에 대한 그들의 계획은 어떻게 되나요? 드레이크는 폴더에서 여러 개의 문서 사본을 꺼냈습니다. 여기서부터 문제가 복잡해집니다. 로렌스 리브스가 여러 분야에서 법적 도전을 준비하기 위해 프레스턴과 월시를 고용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첫째, 귀하의 남편의 입양의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청원입니다. 케이프 하우스 문서에 대한 그들의 관심으로 보아 예상했던 대로입니다. 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드레이크는 분명히 불편해하며 망설였다. 그들은 또한 티모시 미첼이 실제로 사망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하는 동의안을 준비 중입니다. 그 말은 나에게 큰 타격을 준 것처럼 느껴졌다. 무엇? 우리가 감시한 두 사람의 대화와 문서에 따르면 그들은 티모시 미첼이 7년 전 보험 사기 목적으로 자신의 죽음을 조작했으며 가명으로 살고 있다고 주장할 계획입니다. 이는 로렌스가 미첼과 똑같은 외모를 가지고 있고 미첼 가족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설명됩니다. 그 주장의 대담함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저는 티모시의 시신을 확인하고 화장을 준비했으며 7년 동안 매일 그를 애도했습니다. 말도 안 돼, 마침내 해냈어. 시체, 사망증명서, 진료 기록이 있었기 때문에 남편분의 사건을 담당한 검시관인 콜린스 박사에 대한 조사도 진행한 것입니다. 그는 5년 전 애리조나로 편리하게 은퇴하여 초기 치매를 앓고 있습니다. 드레이크의 표정은 심각했다. 그들은 법정에서 이러한 주장을 확실하게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소송 중에 미첼의 자산을 동결할 만큼 혼란을 야기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자금을 빼돌릴 기회를 만들어야만 합니다. 나는 전략이 명확해졌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티모시는 적대적 기업 인수에 대해 이미 충분히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그 전술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보호가 무너질 정도로 충분한 혼란을 야기한 다음 혼란 속에서 가치를 추출합니다. 정확히. 하지만 다른 것도 있습니다. 드레이크는 폴더에서 마지막 문서인 출생증명서를 꺼냈다. 이를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굴착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로렌스와 티모시는 단순한 쌍둥이가 아니었습니다. 이에 따르면 그들은 새 쌍둥이였습니다. 새 쌍둥이? 나는 1948년 4월 17일 엘리자베스 윈터스가 태어난 3명의 남자 유아가 나열된 노랗게 변색된 증명서 사본을 응시했다. 세 번째 형제는 토마스 윈터스였습니다. 나머지 2명은 입양되는 동안 그는 친어머니와 함께 남았습니다. 그는 22세의 나이에 오토바이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드레이크가 문서를 두드렸다. 여기가 그들의 계획과 관련이 있는 부분입니다. 로렌스는 자신이 실제로 친어머니와 함께 남은 유일한 적자 토마스 윈터스라고 주장할 계획이며 티모시와 로렌스는 입양하라고 주장할 계획이다. 이 속임수의 복잡성은 엄청났습니다. 하지만 왜 그럴까?
토마스라고 주장하는 것이 그에게 어떤 이점을 주는가? 엘리자베스 윈터스는 부유한 집안 출신인데 그 돈은 새쌍둥이가 태어났을 무렵에 신비한 상황에서 사라졌습니다. 로렌스는 티모시가 이 유산을 발견하고 비밀리에 주장했으며 이를 이용해 미첼 홀딩스를 건설하고 사실상 자신의 친가의 재산을 훔쳤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그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머리가 어지러웠다. 이는 단순히 해외 계좌에 접근하거나 티모시의 유언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미첼 재산의 기반을 전면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정상적인 검인 보호가 무력해질 정도로 동시에 많은 법적 문제를 야기하도록 고안된 것입니다.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야. 나는 단호하게 말했지만 내 목소리는 약간 떨렸다. 티모시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회사를 세웠습니다. 그의 성공은 비밀스러운 유산이 아니라 지성과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나는 당신을 믿는다고 드레이크는 나에게 확신시켰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법적 절차를 시작하기에 충분할 만큼만 그럴듯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설득력 있는 문서를 가지고 있지만 나는 그중 많은 부분이 조작되었을 것으로 의심합니다. 케이프 하우스 금고에서 나온 봉투는 어때요? 그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알고 있나요? 우리가 녹음한 대화에 따르면 티모시의 원본 출생증명서와 입양기관과 미첼 부부간의 서신이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로렌스는 이를 이용해 친가족에 숨겨진 재산에 대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정보를 흡수한다. 처음의 충격은 계산된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언제쯤 이러한 법적 문제를 제기할 계획인가요? 그들이 전달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엘리자베스 윈터의 재정 이력을 조사하기 위해 고용한 사립조사관으로부터 최종 문서를 받기까지 2주가 걸릴 예정입니다. 드레이크는 망설였다. 알아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당신 아들의 여행 일정은 의도적으로 조작되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의 해외 체류 기간이 길어진 데에는 여러 가지 사업상의 문제가 조율된 것으로 보인다. 페이지는 해외 회사 지사에 당신 아들의 지속적인 존재가 필요한 인위적인 문제를 만들어낸 담당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크가 장기간 집을 비운 것은 그들의 계략의 일부였으며 그들이 그의 유산과 가족의 유산을 파괴할 준비를 하는 동안 그를 집에서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의 의도적인 배신은 내 피를 끓게 만들었다. 미첼 홀딩스의 법무팀은 어떤가요? 이런 종류의 도전에 맞서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들이 그것을 알았다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의 감시에 따르면 로렌스와 페이지는 여러 관할권에 걸쳐 동시에 이러한 이의를 제기할 계획이며 기업협의회에서 대응을 조율하기 전에 자산이 즉시 동결될 것입니다. 나는 우리가 직면한 상황의 규모에 압도되어 잠시 뒤로 물러섰다. 그러자 티모시의 목소리가 내 기억 속에서 속삭이는 듯 했습니다. 사업은 체스이지 체커가 아니야, 수지. 항상 오수 앞서 생각하세요. 드레이크 씨, 나는 말했다. 충격이 결의로 바뀌면서 목소리가 가라앉았다. 로렌스가 조작한 문서에 대한 모든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모든 청구, 위조된 모든 기록, 당신이 녹음한 모든 대화, 그리고 그들이 이미 수집한 증거를 어디에 보관하고 있는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는 폴더를 두드리며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미첼 부인, 이 사태의 심각성을 고려해 볼 때 저는 법 집행기관을 투입하는 것이 좋다고 권고하고 싶습니다. 아직은 아니라고 나는 결심했다. 우리가 너무 일찍 움직이면 그들이 증거를 파괴하거나 전략을 바꿀 위험이 있습니다. 반격을 준비할 시간이 필요해요. 나는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쳤고 당신의 지속적인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드레이크는 오랫동안 나를 살펴보더니 고개를 끄덕였다. 받으실 수 있지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정교한 사기를 꾸미려는 사람들은 궁지에 몰리면 더 직접적인 방법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가 저주받은 폴더를 움켜쥐고 그의 사무실을 나왔을 때
비는 폭풍우로 거세졌습니다. 번개가 항구 위로 번쩍이며 남편이 사랑했던 도시를, 그가 쌓아올린 유산을, 이 공모자들이 더럽히고 이용하려 했던 가문의 이름을 밝혔습니다. 그들은 수개월 동안 꼼꼼하게 계획을 세워 우리 가족을 노렸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들은 슬픔에 잠긴 과부와 떠나간 아들을 마주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대신 그들은 나를 마주하게 되었고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 피해자의 역할을 더 이상 하지 않게 되었다. 금요일 저녁, 나는 다시 라메온에 갔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 존재를 숨기려는 시도는 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티모시가 가장 좋아하는 테이블을 예약해 두었습니다. 항구와 레스토랑 입구가 가장 잘 보이는 자리였죠. 이 유리한 위치에서 나는 완벽하게 보이면서도 도착하는 모든 손님을 볼 수 있었습니다. 로렌스와 페이지는 이곳에서 매주 예약을 했습니다. 드레이크의 감시에 따르면 그들은 이 저녁 식사를 통해 진행 상황을 검토하고 전략을 다듬었으며 집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는 믿음의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오늘 밤, 그 계산은 완전히 틀렸다는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저는 일찍 도착했고 티모시가 가장 좋아하는 옷 중 하나인 자정 파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 드레스는 그가 결혼 40주년을 기념해 준 것이었고 그가 죽기 전 마지막 선물이었던 사파이어 보석 세트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우리를 알고 지낸 호텔 지배인은 진심으로 따뜻하게 나를 맞이해 주었습니다. 미첼 부인, 다시 뵙게 되어 기쁩니다. 평소에 드시던 테이블이 준비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앙투안. 오늘 밤에 몇몇 가족을 만날 예정이에요. 그들은 내가 여기에 있는 걸 보고 놀랄지도 몰라. 그의 전문적인 표정은 아무것도 드러내지 않았지만 고개를 살짝 기울인 모습은 이해한다는 것을 암시했다. 물론입니다, 부인. 저희는 당신을 위해 봉사하겠습니다. 나는 티모시가 선호하는 카베르네 한 잔을 주문하고 자리에 앉아 기다렸다. 정확히 8시에 그들은 도착했습니다. 로렌스는 티모시가 입었던 것과 거의 똑같은 짙은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페이지는 또 다른 우아한 검은색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팔은 그의 팔에 편안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그들의 신체 언어에는 친밀함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들은 대화에 너무 열중한 탓에 나를 바로 알아차리지 못했고 앙투안이 그들을 내 시야에 바로 들어오는 평소 자리인 테이블로 안내했다. 나를 가장 먼저 본 건 페이지였다. 그녀의 발걸음은 덜컹거렸고 얼굴은 너무 빨리 붉어져서 기절할 것 같았다. 로렌스는 여전히 아무것도 모른 채 그녀가 충격을 받을 때까지 말을 계속했다. 그는 그녀의 시선을 따라 돌아섰고 처음으로 나는 남편의 일란성 쌍둥이 형제를 아무런 속임수 없이 직접 마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그 유사성은 더욱 두드러졌습니다. 똑같은 은빛이 감도는 검은 머리카락, 똑같은 턱선과 눈썹. 그의 자세는 티모시와 비슷했지만 차갑고 계산적인 눈빛은 그들 사이의 깊은 차이를 드러냈다. 이 남자는 티모시의 얼굴을 가지고 있을지 몰라도 티모시의 영혼은 전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나는 와인잔을 들어 작은 경례를 했고 결혼 반지에 끼운 다이아몬드가 의도적으로 빛을 받았다. 안녕하세요. 페이지가 먼저 회복되었고 그녀의 사회적 훈련은 자동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수잔, 정말 놀랍네요. 그렇죠? 나는 시선을 흔들지 않고 의도적으로 와인을 한 모금 마셨다. 저는 라메온이 우리 가족의 오랜 모임을 위한 완벽한 장소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랑 같이 하지 않을래? 도전은 우리 사이의 공중에 떠돌았습니다. 우리 주변에는 다른 손님들이 식사를 계속하고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 사이에서 벌어지고 있는 드라마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로렌스의 표정은 충격에서 경계심, 그리고 계산된 매력으로 놀라운 속도로 바뀌었습니다. 그는 티모시의 목소리를 능숙하게 사용하여 부드럽게 미첼 부인이라고 말했다. 이건 분명 예상치 못한 일이에요. 그럴 것 같아요.
나는 내 테이블에 있는 빈 의자를 가리켰다. 제발요, 논의할 게 너무 많아요. 잠시 동안 나는 그들이 도망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페이지의 시선이 출구 쪽으로 향했지만 로렌스는 분명히 물러서는 것은 죄책감을 더욱 키우는 것일 뿐이라고 결심한 듯 자신감 넘치는 손으로 그녀의 등을 잡고 그녀를 내 테이블 쪽으로 안내했다. 그들이 자리에 앉자마자 나는 소개를 해야 할 것 같아요. 라고 말했다. 당신은 로렌스 리브스일 겁니다. 아니면 요즘은 토마스 윈터스를 더 좋아하실지도 모르겠네요. 당신이 어떤 신원을 사용하고 있는지 추적하기 어렵습니다. 그의 눈에 번쩍이는 경고에 비친 드레이크의 정보가 정확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지만 그는 유창하게 대답했습니다. 제 이름은 로렌스 미첼입니다. 저는 티모시의 쌍둥이 형제예요. 네, 알고 있습니다. 나는 따뜻함 없이 미소 지었다. 제가 궁금한 건 당신이 사기적 법적 청구를 통해 우리 가족의 자산에 도전하려는 음모를 꾸미는 한편 왜 내 며느리와의 낭만적인 관계를 추구하기로 했는지입니다. 페이지는 작게 숨이 막힌 듯한 소리를 냈다. 로렌스의 표정은 굳어졌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미첼 부인, 당신은 혼란스러워 보이네요. 당연히 당신의 나이와 최근의 감정적 어려움을 고려하면 나의 나이와 감정 상태는 완벽하게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나는 가져온 작은 서류 가방을 열어 여러 장의 사진을 꺼냈다. 그들이 함께 찍은 감시 카메라 영상이었는데 그 중에는 케이프 하우스에서 찍은 것도 있었다. 지난 6개월 동안 당신의 활동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로렌스의 자신감은 눈에 띄게 흔들렸습니다. 이것들은 내가 페이지가 결혼 생활에서 어려운 시기를 헤쳐나가도록 돕고 있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증명하지 못합니다. 마크가 계속 집을 비우는 것은 그녀에게 힘든 일이었습니다. 미첼 인터내셔널 싱가포르 사무실에서 당신이 접촉하여 의도적으로 연장한 부재입니다. 나는 반박하며 포트폴리오에서 또 다른 문서를 꺼냈다. 드레이크가 마크의 여행 일정을 조작했다는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페이지는 더욱 창백해졌다. 수잔, 당신은 이해하지 못해요. 완벽하게 이해했습니다. 나는 낮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을 끊었다. 제가 티모시의 금고에 접근하고 케이프에 있는 우리 집에서 가족 문서를 훔치는 동안 당신은 제 집을 수색했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티모시의 친가족에 대한 허위 주장을 바탕으로 미첼 재산에 대한 여러 사기적 법적 소송을 준비하기 위해 프레스턴과 월시를 고용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로렌스의 매력적인 외관은 그것을 대체하는데 더 많은 계산이 필요해졌습니다. 불법 활동에 대한 증거가 없습니다. 아니요. 나는 마지막 증거를 철회했다. 그것은 내가 앞서 감시하던 당시 지향성 마이크로 녹음한 라메온에서의 대화 내용이다. 페이지에게 한 당신의 말은 정확히 이렇습니다. 계좌번호가 확인되면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아, 4주만 더 지나면 티모시의 행운은 그의 첫째 아들과 함께 항상 있어야 할 곳에 있을 거야. 나는 그의 시선을 직접 마주쳤다. 그런데 당신은 장남이 아니었잖아요? 출생 기록에 따르면 실제로 당신은 새 쌍둥이 중 17분 늦게 태어났습니다. 그의 얼굴에 나타난 충격은 그가 이런 세부 사항을 몰랐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다. 당신은 허세를 부리고 있어요. 저는 결코 허세를 부리지 않아요. 나는 차분하게 대답했다. 티모시가 나한테 그걸 가르쳐줬어. 사업과 삶에서 허세는 약점을 나타냅니다. 저는 약하지 않아요, 리브스 씨. 그리고 나는 당신이 목표로 삼았다고 생각했던 무감각한 과부가 아닙니다. 로렌스는 금세 정신을 차렸고 그의 표정은 추악하면서도 익숙한 무언가로 굳어졌다. 궁지에 몰린 포식자의 얼굴이었다. 당신은 정확히 무엇을 원하시나요? 비밀로 할 돈? 정착?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정확히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포트폴리오를 의도적으로 다듬며 말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내용은 이미 수집된 상당한 증거에 추가되어 녹음되고 있습니다. 현재 보스턴 경찰은 귀하가 준비한 사기 문서에 특히 관심이 있어 귀하의 하버뷰 호텔 객실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페이지는 크게 숨을 헐떡였다. 그럴 수 없어요. 이미 그랬어요. 내가 말을 가로채며 말했다. 오랜 가족 친구인 제임스 모렐리 형사는 어제 제가 제출한 공모, 사기, 대형 절도 미수 사건의 증거에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특히 티모시의 사망 증명서에 이의를 제기하기 위해 당신이 사용하려는 위조된 진료 기록에 대해 우려하고 있었습니다. 로렌스는 몸을 앞으로 기울였고 그의 목소리는 위협적인 속삭임으로 낮아졌다. 당신은 자신이 상대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전혀 모르잖아요. 늙은 여자. 저는 이전에도 고소를 받은 적이 있고 특히 인지 기능이 저하된 노령의 미망인에게는 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 사이의 공중에는 위협이 감돌았지만 두려움 대신 이상한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리브스 씨, 정말 위협적인 말씀이시군요. 아마도 녹음을 위해 다시 표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의 시선은 내 사파이어 펜던트로 향했고 그 안에 장식용 돌 이상의 것이 들어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갑자기 알아챘다. 그가 대답하기도 전에 앙투아는 어제 모렐리 형사와 만났을 때 내가 알아본 사복 경찰관 2명과 함께 테이블로 다가갔다. 리브스 씨, 미첼 부인, 한 사람이 조용히 말했다. 두 분 다 우리와 함께 가셔야 해요. 서 있을 때는 손을 보이게 해주세요. 로렌스는 함정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표정이 순수한 증오로 바뀌었다. 아직 끝이 아니야. 경찰이 그의 손을 등 뒤로 묶자 그는 나에게 쉿쉿거렸다. 사실 나는 차분하게 대답하며 포트폴리오를 모았습니다. 그렇긴 하지만 당신이 계획한 대로는 아니죠. 그들이 끌려가는 동안 로렌스는 침묵 속에 분노하고 페이지는 눈에 띄게 충격을 받았지만 나는 앉아 있었고 티모시가 좋아하는 와인은 여전히 반쯤 채워져 있었다. 다른 손님들도 마침내 여름 풀밭을 스치는 바람처럼 레스토랑 전체에 퍼져가는 드라마, 속삭임, 호기심 어린 눈빛을 알아차렸습니다. 나는 티모시의 기억을 향해 우리가 만들어낸 이 남자가 훔치려 했던 삶을 향해 잔을 들어 올렸다. 체크메이트, 나는 속삭이며 와인을 마셨다. 모렐리 형사의 사무실은 어제 회의 때보다 더 작게 느껴졌는데 아마도 이제는 2명이 아니라 4명이 근무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마크는 내 옆에 앉아 있었는데 홍콩에서 긴급 비행으로 집으로 돌아온 후로 지치고 충격에 휩싸인 얼굴이었다. 우리 맞은편에 있는 모렐리는 메모를 하고 있었고 부서 심리학자는 구석에서 조용히 관찰하고 있었습니다. 아직도 믿을 수가 없어요. 마크가 헝클어진 머리를 손으로 쓸어내리며 중얼거렸다. 그녀와 결혼한 지 7년이 되었지만 나는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그의 손을 부드럽게 꽉 쥐었다. 그녀는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둘 다 그렇습니다. 로렌스와 페이지가 어젯밤 체포된 후 나는 두려워하던 전화를 걸었다. 반대편 지구에 있는 아들을 깨워서 그의 아내가 죽은 아버지의 비밀 쌍둥이 형제와 공모하여 사기와 공모 혐의로 체포되었다는 말을 전한 것이다. 그의 목소리에 담긴 불씨는 듣기에 고통스러웠다. 모렐리는 마크에게 직접 말하며 미첼 부인이 우리에게 광범위한 증거를 제공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리브스 씨의 호텔 객실을 수색한 결과 위조된 진료 기록과 여러 관할권에 따라 작성된 법원 문서 등 기소 내용을 뒷받침하는 추가 문서가 발견되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는 처음부터 이 일에 참여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살짝 떨렸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아빠와 똑같이 생긴 남자와 관계를 맺었다. 그 특정한 세부 사항의 심리적 잔혹함은 우리 중 누구도 피하지 못했습니다. 페이지는 다른 남자와 함께 마크를 배신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얼굴을 가진 사람을 선택했고 이로 인해 가족 간의 유대감이 왜곡되어 배신의 또 다른 트라우마가 더해졌습니다. 증거와 초기 진술에 따르면 미첼 부인은 약 6개월 전에 리브스 씨에게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렐리는 계속해서 말했다. 그는 그녀를 미첼 가족과 자산에 접근할 수 있는 잠재적인 인물로 지목했습니다. 그녀는 거절할 수도 있었을 거라고 마크는 씁쓸하게 말했다. 그녀는 나에게 즉시 말해줄 수 있었을 텐데. 심리학자가 처음으로 말을 했습니다. 리브스 씨와 같은 조작자에게 성공적으로 표적이 된 사람들은 종종 악용될 수 있는 기존의 취약점이나 원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행동을 변명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진행 과정을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떤 취약점이 있나요? 마크가 요구했다. 우리는 좋은 결혼 생활을 하고 있어요. 나는 그녀에게 모든 것을 줬어요. 나는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마크, 당신이 있다는 것만 빼고요. 지난 한 해 동안 집에 있었던 시간보다 떠나 있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방어적인 분노로 붉어졌다가 곧 그것을 알아차리고 일그러졌다. 나는 우리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시아로의 확장은 내 지위를 보장하고 가족을 부양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모렐리는 리브스 씨가 그러한 부재를 인식하고 이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미첼 부인은 예비 신문에서 점점 더 고립되고 인정받지 못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 가족의 돈을 훔쳐서 죽은 우리 아버지와 닮은 범죄자와 도망치기로 결심했습니다. 마크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것이 그녀의 변명이에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정당할 이유가 없습니다. 단지 맥락만 있을 뿐입니다. 페이지는 끔찍한 범죄적 선택을 했지만 로렌스가 그녀를 조종할 수 있게 해준 취약점을 이해하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처리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크는 말을 멈추고 이 말을 받아들였다. 잠시 후 그는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두 피고인은 모두 구금되어 있습니다. 모렐리는 사기 시도의 규모와 리브스 씨의 이전 범죄 전력을 고려할 때 상당한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미첼 부인은 협조한 덕분에 혐의는 덜 받겠지만 여전히 심각한 혐의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녀가 협조하고 있어요. 마크는 고개를 들었고 순간 분노가 놀라움으로 바뀌었다. 모렐리는 처음 부인한 후 오늘 아침부터 리브스 씨의 활동과 계획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제공했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녀의 변호사는 아마도 변론 합의를 모색하고 있을 것이다. 나는 놀라지 않았다. 페이지는 무엇보다도 실용주의자였습니다. 일단 발각되면 거래를 하는 것이 그녀의 논리적인 움직임이 될 것이다. 두 분 모두 공식적인 성명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모렐리가 덧붙였다. 미첼 가문의 명성을 고려하면 이 사건이 언론의 주목을 받을 것이라는 점에 대비해야 합니다. 마크는 기계적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여전히 결혼 생활의 파괴와 그것을 둘러싼 기이한 상황을 처리했다. 아빠의 쌍둥이는 어때요? 엄마의 금고에서 훔친 서류 말이야? 모렐리는 자신의 노트를 훑어보았다. 출생증명서와 입양 기록은 진짜인 것으로 보입니다. 티머시 미첼은 실제로 입양되었고 그에게는 일란성 삼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윈터스의 재산에 대한 주장은 리브스 씨가 전적으로 조작한 것입니다. 저희 재정조사관들은 윈터스 가문의 상당한 재산에 대한 증거를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모든 것을 만들어냈어요. 마크는 충격 속에서도 강렬한 자부심이 엿보이는 어조로 말했다. 그가 항상 우리에게 말했던 것처럼 말이다. 그렇습니다. 나는 티모시의 유산이 입증된 것에 안도감을 느끼며 확인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그가 자신의 지성과 노고로 얻은 것입니다. 형사는 노트를 닫았다. 두 분 다 내일 다시 오셔서 공식 진술을 해주셔야 합니다. 그동안 좀 쉬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건 이해하기 힘든 일이네요. 우리가 경찰서를 떠날 무렵 기자들이 이미 모여들어 보스턴의 유명 가문 중 한 곳과 관련된 일란성 쌍둥이 사건, 배신, 사기 시도 등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었습니다.
마크는 본능적으로 나에게 가까이 다가와서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차로 향하는 동안 그들이 소리치며 던지는 질문들로부터 나를 보호했습니다. 오늘 밤 집에 묵을 거야? 우리가 차에서 내리면서 내가 물었다. 그렇죠. 그는 창밖으로 익숙한 보스턴 거리를 바라보았다. 지금은 아파트에 갈 수가 없어요. 그녀가 만진 모든 것, 그녀가 거짓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면 그렇지 않아. 우리는 그가 다시 말을 하기 전까지 몇 분간 아무 말 없이 말을 탔습니다. 아빠는 왜 우리에게 입양되었다는 걸 말해주지 않으셨어요? 형제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요? 저는 제 자신에게 똑같은 질문을 해왔어요. 라고 나는 인정했다. 우리가 알아낸 바에 따르면 그는 로렌스의 존재를 죽기 직전에야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회의가 잘 진행되지 않았어요. 로렌스는 아빠의 성공을 질투했거든요. 제 추측은 그렇습니다. 티머시는 로렌스가 우리 가족에게 잠재적으로 해로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그의 존재를 비밀로 함으로써 우리를 보호하기로 결정했을 겁니다. 나는 한숨을 쉬었다. 이 계시의 무게가 여전히 나를 짓누르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진실을 말해줬으면 좋았을 텐데. 그는 항상 모든 사람을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마크는 다른 사람에게 부담을 주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며 부드럽게 말했다. 그건 마크가 물려받은 특성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의 끊임없는 노력, 모든 것을 혼자 처리하려는 그의 결의, 어려움을 공유하기를 꺼리는 그의 마음. 우리가 거리로 들어서자 마크는 내가 두려워하던 질문을 던졌습니다. 너 전에도 페이지를 의심했니? 제가 꼭 봐야 할 게 있었나요? 아니요, 나는 진실되게 대답했다. 그녀가 당신이 없어서 불행하다는 건 알았지만 이렇게까지 배신당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로렌스는 조종에 매우 능숙했고 그녀가 휴대전화를 소파에 두고 나올 때까지 그들은 매우 조심스러웠습니다. 라고 그는 씁쓸한 아이러니와 함께 말했습니다. 누구나 결국 실수를 하죠. 내가 대답했다. 특히 정교한 속임수를 쓰는 사람들은 더욱 그렇다. 우리는 사기와 조작으로 인해 거의 도난당할 뻔했던 집의 차도로 들어섰습니다. 우리가 들어가자 나는 마크가 익숙한 주변 환경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집에서 누렸던 안전함은 이제 우리가 모든 것을 잃을 뻔했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 복잡해졌습니다. 재산이나 돈뿐만 아니라 우리 가족 역사의 진실까지도요. 엄마, 당신이 우리를 구했어요. 그는 갑자기 말하며 깨달은 듯한 표정으로 나를 돌아보았다. 그들이 무엇을 계획하고 있는지 알아내지 못했다면? 저는 당신 아버지가 우리를 위해 만들어주신 것을 지켰습니다. 나는 그가 했을 법한 것처럼 간단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악몽이 시작된 이래 처음으로 나는 충격, 배신, 그리고 냉혹한 결의를 넘어선 무언가를 느꼈습니다. 우리 가족이 공격을 받았지만 우리는 더 강해졌고 우리의 취약점과 강점을 더 잘 알게 되었다는 느낌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가장 중요한 점은 티모시의 유산에 대한 더 깊은 이해, 그가 창출한 물질적 부분만 아니라 그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심어준 회복력과 명확성에 대한 이해일 것입니다. 예상대로 미디어 폭풍은 맹렬하게 몰아쳤다. 월요일 아침까지 보스턴의 모든 신문은 모두 똑같은 선정적인 헤드라인을 다양하게 실었습니다. 미첼 가족이 트윈 디셉션의 표적이 되다. 우리 차도 끝에는 텔레비전 밴이 주차되어 있었습니다. 기자들이 미첼 홀딩스의 입구에 모여 있었고 기자들의 전화는 끊임없이 울려대며 논평을 구했습니다. 마크와 저는 가족 변호사를 통해 이 어려운 시기에 존중을 요청하는 간단한 성명을 발표하고 사생활을 보호했습니다. 우리 집의 조용한 안식처 안에서 우리는 정확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왜 일어났는지 이해하는 고통스러운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모렐리 형사가 돌려준 서류를 살펴보고 있었어요. 마크가 티모시의 책상 위에 서류를 펼치며 말했다. 로렌스가 케이프 하우스 금고에서 훔친 서류였다. 나는 그와 함께 이 악몽을 촉발시킨 누렇게 변색된 종이를 살펴보았다. 원래의 출생증명서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티모시는 토마스보다 17분 늦게, 로렌스보다 4분 일찍 새쌍둥이로 태어났습니다. 그들의 어머니인 엘리자베스 윈터스는 미혼으로 기록되었고 아버지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아빠는 왜 입양되었다는 말을 한 번도 하지 않았을까? 마크는 증명서 위로 손가락을 움직이며 궁금해했다. 그렇다고 해서 내가 그를 보는 시각이 바뀌는 건 아니었을 거예요. 그 세대에게 입양은 다른 낙인을 받았죠. 라고 나는 설명했다. 그리고 티모시는 유아기부터 미첼처럼 자랐어요. 그것이 그가 아는 유일한 정체성이었습니다. 그의 부모님은 그의 입양에 대해 거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형제가 똑같다는 걸 알게 됐어. 중요한 일이죠.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다음 문서를 살펴보았다. 입양기관과 티모시의 양부모인 윌리엄과 엘레라나 미첼 간의 서신. 이 편지는 입양이 확정되기 직전인 1948년 3월에 작성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새쌍둥이를 따로 낳으라고 주장하셨어요. 내가 큰 소리로 읽었다. 그녀는 자신의 상황을 고려하면 두 사람을 함께 키우는 것은 어느 한 가족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녀의 상황은 마크가 눈살을 찌푸렸다. 그게 무슨 뜻이야? 잘 모르겠어요. 나는 계속해서 희소한 문서를 읽었습니다. 그녀가 토마스를 키우면서 티모시와 로렌스를 입양시킨 이유를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가장 의미심장한 것은 마지막 문서였는데 티모시가 죽기 몇 달 전에 의뢰한 사립탐정 보고서였다. 그 글에는 자신의 친가족에 대한 정보를 찾고 자신과 똑같은 형제를 발견한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토마스는 1970년에 죽었어. 마크가 내 어깨 너머로 읽으며 말했다. 오토바이 사고로 죽었고 로렌스는 볼티모어의 리브스 가족에 의해 자랐는데 아빠보다 훨씬 덜 좋은 환경에서 자랐다. 보고서에는 로렌스 리브스의 신원조사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가 문제 청소년이었고 어린 시절에 법을 어긴 적이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제게 가장 큰 인상을 준 것은 조사관의 평가였습니다. 피험자는 반사회적 행동 패턴과 신원 관련 사기를 보였습니다. 잠재적인 접촉에 대해서는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빠는 어쨌든 그를 만나러 갔어요. 내가 중얼거렸다. 경고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 같네요. 마크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그는 항상 직접적인 대화를 통해 어떤 문제든 해결할 수 있다고 믿었다. 마지막 페이지는 티모시가 로렌스를 만난 지 일주일 후에 쓴 손으로 쓴 메모였습니다. 그 편지는 나에게 보낸 것이었지만 나는 그 편지를 전에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수지, 이 글을 읽고 있다면 내가 당신에게 직접 이 이야기를 전하기 전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는 뜻이에요. 최근에 내게 똑같은 외모를 가진 형제가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하지만 그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저희 회의에서 조사관의 우려가 확인되었습니다. 로렌스는 고민이 많고 분노가 많으며 잠재적으로 위험한 인물입니다. 그는 자신이 누리지 못했던 이점을 내가 누리고 있다며 나를 비난합니다. 우리 둘 다 입양에 대해 아무런 통제권이 없었지만 저는 그를 우리 가족에게 소개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떤 연관성은 탐구하지 않는 게 낫다. 저는 변호사에게 로렌스를 신중하게 감시하고 그가 당신과 마크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편지를 읽은 후에는 파기해주세요. 어떤 진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온 마음을 다해. 티모시. 나는 책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나서 시야가 흐려졌다. 7년이나 늦어서야 나는 마침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티모시는 언제나 그랬듯이 우리를 보호해왔지만 예상치 못한 죽음으로 인해 계획했던 어떤 안전장치도 실행할 수 없었고 그의 변호사는 로렌스가 제기하는 위협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빠는 알고 계셨어요. 마크가 조용히 말했다. 그는 로렌스를 만나 위험을 알아차리고 우리를 그것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갑자기 죽자
그의 예방 조치도 그와 함께 사라졌습니다. 나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었다. 로렌스는 부고를 모니터링하고 기회를 포착하고 페이지를 자신의 접근 지점으로 활용하여 티모시의 신원과 우리 가족의 자원을 어떻게 이용할지 수년간 계획했을 것입니다. 마크의 표정이 굳어졌다. 난 아직도 그녀가 믿을 수 없어. 그는 말을 멈추었고 감정에 휩쓸려 말을 잃었다. 초인종 소리가 우리의 대화를 방해했다. 보안 모니터를 통해 모렐리 형사가 현관에 서 있는 것을 알아봤는데 그의 표정은 심각했다. 미첼 부인. 미첼 씨. 그는 잠시 후 현관에서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예고 없이 찾아와서 죄송하지만 뭔가 일이 생겼어요. 저한테서 직접 소식을 듣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무슨 일이야? 나는 그를 거실로 이끌며 물었다. 로렌스 리브스가 오늘 아침 감방에서 죽은 채 발견되었습니다. 분명히 그는 자신에게 그 행위를 저질렀습니다. 마크는 의자에 주저앉았다. 그는 스스로 이런 짓을 저질렀어요. 모렐리는 임상적으로 그는 침대 시트를 끈 모양으로 만들어 사용했습니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예비 조사에 따르면 그는 혼자 행동한 것으로 보이지만 물론 전면적인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저는 복잡한 감정의 물결, 충격, 로렌스가 더 이상 우리 가족을 위협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엄숙한 안도감, 그리고 티모시가 결코 알 기회가 없었던 형제에 대한 예상치 못한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페이지도요. 마크가 긴장된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는 로렌스와 같은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예방 차원에서 감시를 받고 있지만 안정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녀의 협조는 계속되고 있으며 그녀의 변호사는 변호 협상을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할 때 그녀는 리브스 씨의 활동에 대한 증언을 대가로 감형을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모렐리가 떠난 후 조사가 계속되면서 새로운 소식을 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마크와 나는 멍하니 앉아 이 마지막 어두운 반전을 생각하며 침묵을 지켰다. 끝났어요. 마침내 나는 말했다. 누구도 바라지 않았을 방식이지만 끝났어요. 마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다. 전적으로 그렇지는 않아요. 페이지와의 법적 절차는 계속될 것입니다. 언론의 관심, 우리 가족의 역사에 대한 질문. 그는 고개를 들었고 그의 표정은 걱정스러웠습니다. 우리는 아직도 모든 것을 알지 못합니다. 엘리자베스 윈터스는 왜 토마스는 키우고 아빠와 로렌스는 포기했을까? 그녀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아빠의 수사관이 그녀의 상황에 대해 분명히 뭔가를 발견했지만 그 세부 사항은 여기에 없습니다. 티모시로부터 물려받은 그의 탐구 본능은 비극 속에서도 완전성을 추구하며 그 자체를 주장했습니다. 어쩌면 어떤 질문은 답이 필요 없을지도 몰라요. 나는 부드럽게 말했다. 티모시는 어떤 이유에서인지 이 문제를 더 이상 추진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아빠는 로렌스가 죽은 후에 우리 가족을 표적으로 삼을 줄은 몰랐어요. 마크가 반박했다. 이게 정말 끝났는지 확인하려면 모든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더 이상 놀랄 일도 없고 청구나 불만을 품은 알려지지 않은 친척도 없습니다. 나는 그의 눈에서 결의를 알아봤습니다. 그것은 티모시가 어려운 사업 문제에 직면했을 때 보이는 표정과 같았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그는 옳았을 것이다. 티모시는 비밀을 통해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지만 불완전한 지식으로 인해 결국 우리는 취약해졌습니다. 무슨 제안이세요? 내가 물었다. 아빠가 시작한 일을 마무리하기 위해 드레이크를 고용하고 싶어요. 엘리자베스 윈터스에 대한 완전한 배경 정보. 다른 친척이나 우리가 알아야 할 청구가 있는지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를 실시합니다. 그의 표정이 약간 부드러워졌다. 물론 허락해 주시면요. 이건 당신에게도 영향을 미칩니다. 나는 티모시의 보호 본능과 우리의 최근 경험을 비교하며 이 점을 고려했습니다. 티모시는 우리를 고통스러운 진실로부터 보호하고 싶어 했어요.
내가 천천히 말했다. 하지만 저는 최근의 사건들을 통해 아무리 어렵더라도 완전한 인식이 보호적인 무지보다 궁극적으로 더 안전하다는 것이 증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크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의 자세에서 안도감이 느껴졌다. 그럼 우리는 함께 진행하겠습니다. 저녁이 되자 우리는 이 비극을 촉발한 문서를 계속 조사하며 티모시의 기원에 대한 단편적인 역사를 조각해 나갔습니다. 이 공동조사에는 일종의 치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를 연결해준 남자를 이해하는데 하나가 된 어머니와 아들. 그의 부재가 지난 7년을 형성했고 그의 유산은 정교한 속임수로 인해 거의 도난당할 뻔했습니다. 그가 그리워요. 마크는 갑자기 말하며 벽난로 위에 있는 티모시의 초상화를 올려다보았다. 7년이 지났지만 저는 그가 가끔 문을 열고 들어와서 우리가 직면한 어떤 문제든 해결할 준비가 되어 있기를 여전히 기대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랬죠. 나는 티모시가 쓴 편지를 만지며 부드럽게 대답했다. 그는 우리에게 경고하고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그가 여기 없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요. 밖에서는 어둠이 내리면서 미디어 밴이 마침내 떠났습니다. 즉각적인 감각은 사라지고 그 자리에 더 조용하고 지속적인 치유와 이해의 과정이 펼쳐졌습니다. 티모시가 나에게 보낸 마지막 메시지는 이제 내가 그의 가장 깊은 유산이라고 생각하는 감정으로 끝났습니다. 어떤 진실은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걱정시키는 것 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그는 사랑으로 인해 우리를 고통스러운 지식으로부터 보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이제 우리의 임무는 그 보호적 충동을 존중하는 것과 무지로 인해 다시는 취약한 상태로 남지 않도록 하는 것 사이의 균형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6개월이 지났습니다. 미첼 쌍둥이 사기 사건을 둘러싼 언론의 폭풍은 새로운 스캔들이 대중의 관심을 끌면서 점차 가라앉았습니다. 페이지는 변론 협상을 받아들여 로렌스의 정교한 계략을 밝히는데 전적으로 협조하는 조건으로 5년형을 선고받고 2년 후 가석방될 가능성이 생겼습니다. 마크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과정은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놀라울 정도로 정중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이 모든 일을 겪으면서 우리는 윈스턴 드레이크와 협력하여 티모시가 시작한 조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우리는 모든 수단을 다했습니다. 7년 전 티모시를 잃었던 날과 놀라울 정도로 비슷한 선선한 가을 오후에 드레이크가 마지막 보고서를 가지고 집에 도착했습니다. 마크는 이번 회의를 위해 특별히 싱가포르에서 날아왔으며 최근 몇 달 동안 국제적 책임에 대해 보다 균형 잡힌 접근 방식을 취했습니다. 이것은 티모시의 친가족에 대해 우리가 알아낼 수 있었던 모든 것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티모시의 서재에 자리를 잡으면서 드레이크가 설명했다. 기록이 오래되었고 새 쌍둥이의 탄생을 둘러싼 의도적인 혼동으로 인해 어려운 일이었지만 우리는 포괄적인 그림을 모았다고 믿습니다. 그는 문서, 사진, 그리고 자세한 메모가 들어있는 두꺼운 폴더를 열었습니다. 엘리자베스 윈터스는 로렌스의 주장과는 달리 특별히 부유하지는 않았지만 보스턴의 저명한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존경받는 학자였고 그녀의 어머니는 쇠퇴하던 뉴잉글랜드 귀족 출신으로 실제 재산보다는 사회적 지위가 더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로렌스가 주장한 가족 재산에 대한 주장은 조작된 것입니다. 마크가 확인했습니다. 물론이죠. 드레이크가 동의했다. 하지만 새 쌍둥이의 탄생을 둘러싼 상황은 우리가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복잡했습니다. 그는 폴더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티모시와 매우 닮은 검은 머리카락과 지적인 눈을 가진 눈길을 끄는 젊은 여성. 엘리자베스 윈터스는 임신했을 당시 22살이었습니다. 미혼이고 외모에 신경 쓰는 집안 출신인 그녀는 즉각적으로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 시대에는 흔한 일이었죠. 내가 말했다. 아니요. 하지만 더 있어요. 드레이크는 말을 신중하게 선택하며 망설였다. 새 쌍둥이의 아버지는 티모시의 양아버지의 남동생인 로버트 미첼이었습니다. 그 계시는 마치 물리적인 타격처럼 강타했습니다. 무엇? 로버트 미첼은 당시 정치적으로 유리한 다른 사람과 결혼했고
그의 가족이 그 결혼을 주선했습니다. 엘리자베스 윈터스와의 관계는 짧았지만 그녀는 임신하게 되었습니다. 미첼 가족이 이 상황을 알게 되자 그들은 스캔들을 피하기 위해 정교한 해결책을 고안했습니다. 마크는 열심히 앞으로 몸을 기울였다. 그럼 아빠는 미첼 가족에 입양된 게 아니군요. 그는 실제로 그들과 생물학적으로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는 혈통적으로 미첼 가문이었습니다. 그렇다, 드레이크가 확인했다. 입양은 본질적으로 불륜 사실을 폭로하지 않고 그의 존재를 정당화하기 위한 위장 전술이었습니다. 로버트와 그의 아내는 로렌스를 그들의 친자식이라는 허구를 유지하며 키웠습니다. 로버트의 형과 형수인 윌리엄과 엘레라나 미첼은 아이를 낳을 수 없었기 때문에 티모시를 입양했습니다. 엘리자베스는 토마스를 붙잡아 두고 감시를 피하기 위해 매사추세츠 서부로 이사했습니다. 하지만 왜 새 쌍둥이를 따로 두었을까요? 나는 이런 대치에서 드러나는 임상적 계산에 당황하며 물었다. 여러 요인이 있습니다. 라고 드레이크는 설명했다. 새 쌍둥이는 기존 결혼 생활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설명하기는 거의 불가능했을 것이고, 엘리자베스는 적어도 한 명의 자녀를 키우겠다고 고집한 반면, 미첼 가족은 나머지 아이들이 가족 내에서 제대로 양육되도록 양육권을 요구했습니다. 그 잔혹한 효율성 때문에 나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3명의 똑같은 소년이 어른들의 계략에 의해 떨어져서 유아기부터 극명하게 다른 삶의 궤적을 그리게 됩니다. 토마스는 젊은 나이에 죽었어요. 마크가 우리에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형제들에 대해 알고 있었나요? 그렇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드레이크가 대답했다. 엘리자베스 윈터스는 다시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토마스가 22세의 나이로 오토바이 사고로 죽을 때까지 혼자 그를 키웠습니다. 그녀는 1983년 암으로 세상을 떠났는데 티모시나 로렌스의 존재를 공개적으로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친부인 로버트 미첼은요? 내가 물었다. 그와 그의 아내는 로렌스를 볼티모어에서 키웠고 로버트는 미첼 가문의 사업을 관리했습니다. 모든 기록에 따르면 그것은 차갑고 신분의식이 강한 집안이었습니다. 로버트는 1976년에 사망했고 그의 아내는 1981년에 사망했습니다. 로렌스는 17세에 집을 떠났고 그 후로 양부모와 거의 접촉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빠는 친삼촌과 이모에게서 자랐는데 그들은 아빠를 사랑하는 아들처럼 대했고 로렌스는 친아버지에게서 자랐는데 친아버지는 냉담하고 비판적이었던 것 같아요. 마크는 서로 다른 환경의 심리적 영향은 그들의 갈라진 길에 대한 많은 부분을 설명해 줄 수 있다. 고 요약했습니다. 드레이크는 동의했다. 티머시는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안전하게 자랐지만 로렌스는 자신의 삶을 만들어준 친부로부터 거부당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나는 분노와 질투에 뒤틀린 로렌스가 티모시를 자신이 거부당한 모든 것의 화신으로 보는 모습을 생각했습니다. 두 사람의 이별이 가져온 비극과 그로 인해 생겨난 삶의 엄청난 차이는 압도적으로 느껴졌다. 티모시는 이 모든 일을 알고 있었나요? 내가 물었다. 그가 로렌스의 존재를 발견했을 때 드레이크는 고개를 저었다. 우리가 찾은 기록과 티모시의 조사 노트를 바탕으로 볼 때 그는 자신이 입양아이고 형제가 똑같다는 사실만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가 로버트 미첼이 자신의 친부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고 그를 키운 가족과 실제로 혈연 관계가 있다는 증거도 없습니다. 마크는 일어서서 창문으로 걸어갔다. 그의 옆모습은 이 정보를 처리하는 그의 아버지와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었다. 그러니까 로렌스가 자신이 장남이라는 주장은 전적으로 허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는 엄밀히 말하면 세 쌍둥이 중 첫째였고 친아버지에 의해 양육되었지만 친아들로 인정받지는 않았습니다. 맞아요. 드레이크가 확인했다. 그의 법적 주장은 여전히 사기였지만 그의 분노와 권리의식을 부추기는 진실의 핵심이 있었습니다. 나는 티모시, 나의 티모시가 형의 존재를 알고 관계를 맺으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하지만 로렌스의 끓어오르는 분노에 부딪히게 되었다.
그는 자신의 부모에 대한 더 깊은 진실을 의심했을까? 그는 미첼 가족의 유산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복잡하게 만들 수 있는 지식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기로 선택했을까요? 다른 사람이 있나요? 내가 드레이크에게 물었다. 우리가 알아야 할 다른 친척이나 청구인이 있나요? 아니요. 그는 나에게 확신시켰다. 토마스는 자녀 없이 죽었어요. 로렌스는 아이를 낳은 적이 없습니다. 엘리자베스 윈터스에게는 다른 자녀가 없었습니다. 미첼 가족 역사의 이 특정 장은 티모시로 끝나고 마크로 이어집니다. 우리는 드레이크의 꼼꼼함에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가 떠난 후 마크와 나는 티모시의 서재에 앉아 3대에 걸친 가족 비밀에 대한 문서들로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이 정보를 어떻게 활용해야 할까요? 마크가 마침내 물었다. 나는 그 질문을 신중하게 고려했다. 진실은 복잡하고 고통스러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입증이 가능했습니다. 티모시는 혈통적으로는 미첼 가문이었지만 누구도 그를 그렇게 이해하지는 못했다.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이해에 통합합니다. 라고 나는 대답했습니다. 미첼의 유산은 단순히 사업적 성공이나 사회적 지위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선택에 관한 것입니다. 윌리엄과 엘리노어가 티모시를 자기 자식처럼 사랑하기로 선택한 이유. 티모시는 어떻게 그 기초에서 의미 있는 것을 구축하기로 선택했는가? 과거로부터 배우면서 그 유산을 계속 이어가기로 선택한 방식입니다. 마크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 유산이 위협받았을 때 어떻게 싸우기로 선택했는지요. 우리는 모두 생각에 잠겨 침묵에 잠겼다. 밖에는 티모시가 수십 년 전에 심었던 단풍나무에서 가을 낙엽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시간은 피할 수 없는 흐름을 이어가며 DNA, 선택,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실을 통해 우리를 과거와 연결해주면서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무덤을 방문하고 싶어요. 마크가 갑자기 말했다. 엘리자베스, 토마스, 심지어 로렌스까지 모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인정하고 우리가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 요청은 나를 놀라게 했지만 옳은 것 같았다. 아무리 복잡하더라도 완전한 진실을 존중하는 방법이면 적절할 것 같아요. 그날 저녁 늦게 마크가 다음날 싱가포르로 돌아가는 항공편을 준비하기 위해 호텔로 돌아가는 동안 나는 티모시의 서재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43년간의 결혼 생활 동안 상상도 못했던 훨씬 더 복잡한 가족 역사의 증거에 둘러싸여 있었습니다. 나는 티모시의 결혼 반지가 들어있는 서랍을 열었다. 화장하기 전에 떼어냈던 금반지였다. 그 옆에는 그가 로렌스에 대해 경고한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경고는 너무 늦게 도착했지만 궁극적으로 우리가 직면한 위험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를 보호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는 그의 초상화에 속삭였다. 심지어 우리를 다치게 할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던 진실에서도 결국 우리를 구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 나는 서랍을 조심스럽게 닫았고 6개월 전 페이지의 휴대전화에서 충격적인 메시지를 발견한 이후로 느껴보지 못했던 평화를 느꼈다. 미첼 가문의 유산은 이제 그 기원에 대한 완전한 이해로 인해 줄어들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티모시의 삶은 로렌스가 주장했던 것처럼 허구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 정직, 목적을 바탕으로 한 진정으로 중요한 모든 면에서 진실했습니다. 미첼이라는 이름과 그의 생물학적 연관성이 밝혀지면서 나는 항상 알고 있던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그는 겉으로 보이는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그가 지닌 이름과 그가 만든 가족에 걸맞은 남자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중요한 것은 진실이었습니다.